반갑습니다. 용산에서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노식래입니다.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울시의원에 낙선을 해서 백수같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서울시의원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주택공사 이사를 역임했고요. 또한 서울시체육회 부회장 일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우리 대통령이셨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당대표 시절에 저는 사무부총장을 했고요. 그때 인재 영입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제 국회에서 비서관부터 5급 비서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했고 그 다음에 3급, 2급까지 국회에서 나름 일취월장을 해서 좋은 직급으로 국회에서 영광스럽게 근무를 하다가 5년 전이죠. 5년 전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8년 전에도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 안타깝게 한 700표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는 늘 우리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도시가 발전하고 쇠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도시가 혁신하고 성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특히 우리 용산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 서는 일은 수없이 많았지만 오늘처럼 긴장되고 떨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결정이었는지 그 선택을 한 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간한 책은 정치인이라는 삶을 선택한 이후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저의 노력과 좌절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면의 고민들을 기록한 저의 작은 역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쑥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무척 떨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의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추천해 주신 우리 윤범기 선생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 책을 쓰고자 결심했던 당시로 돌아가 봤습니다. 책을 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 이웃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최대한 상세하게 담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사실 정치인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고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고민들의 흔적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께라는 인연이 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은 지금 서울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갈등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를 아픔을 겪으면서
용산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희망의 도시입니다. 제가 다음의 책 중에서 119페이지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가 필요한 이유라는 챕터 중 121페이지를 시작합니다. 어느 국가나 중심 도시에는 물과 도심 공원이 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허드슨강, 런던의 카나리 워프와 템즈강이 대표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물과 공원이 도시인들에게 쉼을 주는 여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물은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용산이 이 모든 것을 갖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명실상부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고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아래에 도도히 흐르는 한강은 국제적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큰 규모의 하천입니다. 용산역과 용산 정비창 둘을 끼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용산은 한강 철교를 넘으면 여의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양 도성 도심과 국제금융의 중심이라는 여의도 사이에 있는 용산 정비창은 새로운 국제 업무지구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용산의 경우 서울의 주요 입지임에도 용산 기지와 차량 기지가 넓게 자리를 잡고 있어 주요 산업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발달돼서 토박이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코로나와 용산 참사로 인해서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용산공원이 열리고 주거지가 넓어진다 해도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주거지가 확대되는 것은 과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은 관련 인프라 확충도 쉽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만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도 확보하고 학교도 짓고 그들이 입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상권도 충분히 확충해야 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을 고민하는 것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용산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의 상권과 전자상가의 상권이 쇠락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너무나 부족했던 게 우리의 용산의 현실이었습니다. 늘 안타까웠습니다. 최소한의 용산의 지도자라면은 용산에 먹거리가 주어졌던 이태원의 관광상권, 또한 원효로에 있는 전자상가 상권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대안을 찾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 차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용산의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제가 느꼈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저는 국제업무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마땅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 고향 정읍에서 상경한 내가 가장 매료됐던 것은 서울에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차들, 많은 건물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자연 친화적 환경을 보존할 필요도 있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에 문화적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시가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듯이 일자리와 산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용산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타협 불가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용산의 전자상가가 쇠락하고 이태원 상가가 쇠락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놓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는 게 되죠. 그러다 보니 상권 생기지 않고 주거지만 생기면서 많은 인프라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용산역 앞에 보면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다시피 교통 문제가 심각하면은 대기 환경 오염에 많이 문제가 생기겠죠. 또한 쓰레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용사의 집이 고층 아파트를 또 짓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드래곤 스파라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용산의 교통 문제, 기후 환경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의 인구가 현재 지금 23만인데 국제 업무 진구에 인구가 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용산의 도시는 인구 몇만의 도시가 과연 적정할 건지 이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용산의 지도자들은 용산의 인구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 300만 평 되는 이 용산의 도시가 몇만 평이 주거환경이고 주거단지고 몇만 평이 상업지구 몇만 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러한 고민들이 전혀 없었고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교가 있으면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는 그보다는 더 도시가 성장하지 않으면 도시에 할 얘기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스페인의 빌바오에 갔더니 그 빌바오의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였는데 빌바오의 도시는 철강산업으로 조선산업으로 성장했던 도시였는데 철강산업, 조선산업이 쇠퇴하면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물가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었죠. 근데 빌바오는 그때 고민을 해서 미술관을 유치를 했죠. 유명한 미술관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빌바오라는 도시를 찾아와서 도시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그 미술관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도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용산은 주거단지만 늘어나고 있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업지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지원으로 저는 이런 고민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 있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본 용산은 서울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그리고 세계의 어떤 도시와도 견주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입지 때문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외교 공간이 생기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제약을 받았지만 이런 사실 모두가 용산의 우수함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용산구에 적을 둔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난 의정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만큼 보다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의 배경과 고민의 과정을 저의 책에
담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초중고등학교 작은 도서관, 이건희 컬렉션, 눈높이 신호등, 서울로 CCTV, 마을 공용 주차장, 도시 재생의 현장인 상징적인 해방촌의 시흥시장 등 이런 것들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민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최우선적 목표는 함께 길을 만들기 이함입니다. 제가 또 하나는 도시 공부를 하면서 용산 계획에 대한 어떤 발전을 고민을 했었는데, 용산에 정비창이 있으면 정비창 그 옆에 6,000 객실을 갖고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알다시피 전자상가가 지금 세락의 길을 걷고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나가 있었고 빈 공간이 임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많이 주문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공간을 컨벤션 공간으로 만들자. 코엑스나 코백스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동경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이면 들어오고 베이징이나 상해에서 2시간이면은 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7시에 동경에서 아침 조찬을 드시고 서울에 오시면 인천에서 공항에서 KTX 타고 오면 12시 전에는 용산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컨벤션 센터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무역적인 상담을 하고 상담이 끝나고 나면 컨벤션 센터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다시 식사를 하고 다시 KTX 타고 인천공항에 가면 자기 집인 베이징이나 상해나 동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원했던 게 뭐냐면은 서울역에만 인천공항, 아니, 공항터미널이 있는데 용산역에도 공항터미널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역으로만 오는 직통이 있는데 KTX, 이걸 용산역까지 오는 KTX 직통선을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효리에 보면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일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전 서울시에 주장했던 게 이곳에 흔히 말하는 드론 터미널을 여기다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알다시피 드론은 새로운 산업이고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드론이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드론으로 오게 되면 거기가 터미널이 돼서 여기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드론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이 들어오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는 용산을 두고 보면 용산에 흔히 말하는 음식 문화가 이룰 수 있는 곳이 순천향병원 앞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삼각지역 말고는 없어요. 근데 가까운 마포만 보더라도 용광동이 있죠. 홍대가 있죠. 신촌이 있죠. 또한 망원동 이렇게 있죠. 그런 상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경제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알다시피 지금은 매출의 상대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이 많은 여행을 오게 되면 이 젊은 친구들이 돈을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권을 만들어주자고 서울시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꽤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이 좀 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이 코비드가 발생이 돼서 이태원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이태원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관광특구가 6개가 있는데 제가 용산에만 관광특구 살리는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지도자도 이런 거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저는
우리의 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정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나의 일이 아니라 용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공원의 문제도 저는 용산공원을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뉴욕에도 갔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센트럴파크 가보고 허드슨 야드도 갔었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공원으로 만들 건지, 온전한 공원으로 만들 건지 세미나도 했었고, 용산 정비장 관련된 세미나도 제가 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저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용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또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겠죠. 자기도 했다고. 저하고는 성격에 좀 다른 세미나였습니다. 아무튼 용산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이 저는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이 300만 평 되는 용산의 도시를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제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이 들어왔는데 그 앞뒤 지금 교통이 지금 막히거든요. 그럼 이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태원에서부터 지하로 지하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시키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안을 했지만은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이걸 다 지화해야죠. 그래서 동서간의 불균형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동서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또 지금 예를 들어 용산공원도 있지만은 한남동에 있는 공원, 작은 공원도 저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상임위 질의할 때 분명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영이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길래, 야, 이거 다시 부영한테 너희들 이걸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더니 지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국장이 각서 써라. 해서 각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주민들과 함께 길을 걷고 그랬을 때 저를 도와주시면 용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도시를 다니면서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주위에 그러한 인프라가 되어 있었고, 제가 LH에 이사로 간 것도 그러한 이유로도 LH에 갔었죠. 제가 서울시의원 돼서도 상임위도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 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을 함께 읽을까 여간이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유튜브를 통해 전달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MZ세대라고 하죠. 이 친구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다시피 MZ세대들에게는 정치도 하나의 문화이자 놀이가 되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고민을 들을 때면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제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KCT 용산 학비를 만들어 갑시다 했는데, 여기 보면 숙명여대 총장님께서 추천사를 써줬어요. 추천사. 이렇게 보면 노식래 의원이 우리 대학과 용산구의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2021년 12월 우리 대학에서 신규 창업공간인 크로스 캠퍼 청파 개관식과 용산 청년 주거 포럼을 개최하였다. 저는 늘 젊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용산의 지도자들 얼마나 이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주거만이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문제, 또 주거의 문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고, 제가 이제 들었던 건 뭐냐면, 그 MZ 대학생들이 용산구 청포동에 사는데, 어디 아픈데, 어디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서울시에도 내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 사회주택을 좀 짓자. 어떤 사회주택이냐? 지금 승령여대 주위에는 하숙집이 많이 있습니다. 하숙집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숙집에 하숙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청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서울시나 정부가 지원해 줘서 그래서 청년주택에만 청년이 기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만 기거할 게 아니라 일반 주거지역에도 청년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이걸 사회주택으로 바꾸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남동에 그 자동차 훈련소가 있었어요. 자동차 훈련소. 지금은 이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사회주택으로 지으려고 해서 한 500세대.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사회주택이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보면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건축 설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차 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 이 사회주택을 지을 때 그냥 건축 설계를 하지 말고 명품 만들 수 있는 건축 설계를 하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뭐냐? MZ 세대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청년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은 소유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거친 그 생각들이 큰 물결을 만들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많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스스로가 큰 시대 정신의 주역이 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십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치를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74페이지 노무현이라는 시대 정신의 상징과 함께 챕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뻤던 선거는 언제입니까? 물론 정치인은 자신의 선거에서 이길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조금 남다른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치른 대통령 선거입니다. 나는 평소 눈물이 적지 않은 편인데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원 없이 울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전국을 다 다녔습니다. 선거 현장뿐만이 아니라 경선 현장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제 선거에 이겼을 때보다도 더 기뻤던 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 제16대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후에 많이 회자된 일이 있었지만은 1988년 노무현 대통령의 첫 대정부 질의를 본 사람도 당시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이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없고 꼬락서니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었던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가는 사회, 평등한 세상,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역시 저에 대한 정치적인 이념이 노무현 대통령과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이럴 때부터 학교 생활을 하면서부터 늘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왔고 저의 고향은 정읍이었기 때문에 정읍에 전봉준 장군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전봉준 장군의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가지고 있던 정의로운 정신을 또한 가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노무현 대통령으로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부동의 1위는 이인재 후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노무현 후보는 지지율 한 자릿수의 군소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세가 흐를수록 유세가 계속될수록 무명의 정치인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모든 연설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노무현 후보의 주무기는 진실성과 진정성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가 진실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 연설 때 이인재 후보가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부인 여사님의 아버님이 아마 자익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거론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감격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 헤어지라는 말이냐 이런 말을 이인재 후보한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울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과 진정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순간에 기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목 앞에 칼보다 무섭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런 정치의 양면성을 도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도박은 우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많은 낙선에도 타협이 아닌 시대 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시대 정신의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지금 정치를 준비하는 많은 정치 신인 젊은이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자리와 당선이 아닐지라도 시대의 수많은 생각과 가치를 통해 나를 비우고 시대와 동화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일,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시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가치를 보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일부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책은 정치에 대한 제 수많은 고민의 흔적입니다. 그런 고민들의 순간들이 전혀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그 사실 단 하나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조 선생님께서 한남동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남동의 그 공원은 저는 공원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은 국장님이 대신 각서를 써라 했죠. 이것을 기업으로 저는 돌려줄 수 없고, 그 기업이 거기다가 초호화 고가의 아파트나 빌라를 지는 걸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으로서, 생태공원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남에 보면 고가 브릿지가 있죠. 고가 브릿지.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그 당시에는 그걸 유유지라고 했는데, 그 유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 10억을 확보를 해서 그 유유지에다가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알다시피 이태원에서부터 쭉 걸어오면 블루스퀘어 갔다가 한 박자 쉬었다가 북한남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좀 상권이 좀 살아남겠다 해서 제가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그런 카페를 차렸어요. 10억에. 근데 동장이 오픈식 할 땐 저를 안 불렀어. 예산은 내가 마련했는데, 예? 그런 말씀을, 저는 전체적으로 용산을 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순천향 병원 앞에 이게 좀 상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 상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총량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노력을 했었다라고 우리 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남공원, 근린공원이 우리 설혜영 의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쨌든 시작은 됐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준비돼야 되는 거고, 서울시 의원의 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그곳에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말씀을 다 드렸다 말씀을 드리고, 그 한남역, 아까 얘기했던 한남역이 있는데요. 한남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카레이터가 없어서 노약자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공약으로 그걸 걸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예산이 뭐 30매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진영 장관님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코레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고요. 그것을 설계 용역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제가 그런 것도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의 동경역을 갔었어요. 동경역에. 1인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이런 것도 다 보고, 이거 이렇게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코레일 직원 나오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또 했었고요. 어쨌든 설계 용역을 만났기 때문에, 또 예산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 용역이 끝나서, 이제 올해부터는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남동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선생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고도 제한의 문제. 제가 그것도 이렇게 내가 오세훈 시장한테 시정질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제가 만들어내서 이걸 좀 동영상을 좀 올리고 싶은데, 이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국가도 못하는 건데,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이걸 용역을 줬어요. 용역. 일찍이. 근데 서울시 행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서울시의원 할 때 하겠습니다 하고 용역 줬습니다 하고 임기가 끝나면 그게 땡치는 거야. 근데 내가 서울시의원 그만두기 6개월 전에 우세훈 시장한테 지금까지 용역의 결과를 놓고 이것만큼이라도 시행을 해라. 예를 들어서 남산 고도 제한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고도 제한을 하지 말고 등고에 따라서 이렇게 고도 제한을 좀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고, 왜 우리 용산이 강남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느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많은 시정질이나 상임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이걸 용역을 다 맞춰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아마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용역 발표 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아마 발표할 것 같아 말씀드리고 저는 용산구의 일이기 때문에 저의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그 중구 의원하고 이거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토론회로 누가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라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이 고도점과 관련해서 용역을 줬고 이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직 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우리 국토부에서 국제업무지구에 1000세대를 짓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들어오면 곱하기 2만 해도 2만 명이에요. 상주 인원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면 얼마 되겠어요? 그럼 이 도시가 안 된다. 6000세대로 줄여라. 6000세대로. 그리고 나머지 4000세대는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 그 전자상가에다가 주택을 이렇게 좀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었어요. 이것도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만 세대를 넣으려고 했다는 네네, 정부에서. 네. 그래서 저는 6,000세대를 줄여야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생전에도 그걸, 동의했었고요. 나머지 4,000세대를 이쪽 신계동 뭐 이런 데로 좀 빼서 여기다가 지차, 주상복합으로. 이제 내가 아까 이게 컨벤션 전에 했던 얘기, 그래서 이것도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새로 이제 제가 임기 마칠 때 원래 국제현상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제현상 공모를 하면, 국제업무지구가 미국의 허드슨 야드이나, 프랑스 파리의 레드팡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어쨌든 저는 주택은 적게 하고 업무지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고급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용산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고 아니면 외부에서 이곳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들이 용산에서 근무해서 살게 되고 또 이들이 근무해서 살게 되면은 이들이 식사하고 뭐 하게 되면 용산에서 소비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용산에 주택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용산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럼 도시가 활력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저는 약 6,000세대만 들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청년주택을 좀 짓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벤션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자상가가 망하면서 원효로가 상권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상권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드론 뭐 이런 것을 하자고 했던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은 고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알다시피 미국이 9.11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착안을 해서 미국의 뉴욕이 9.11 이후에 도시를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이걸 스터디를 하고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하자. 토론을 개최하고 그 이후에 이태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뭐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런 사례들 도시가 붕괴돼서 이후의 도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논문적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스터디를 해서 제가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에 제안을 했어요. 이걸 세미나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하기에는 좀 많은 예산이 뒷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산 이태원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박형 구청장님 향후 진로 문제. 저는 박형 구청장은 주민들이 선택해 준 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은 사인이거든요. 아니 본인 생각은 그러나 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